국민의힘으로 가볼 텐데요.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내홍이 거듭돼 왔죠. 이런 내용 국면에서도 혁신위원회는 계속 길을 걸어왔고요. 오늘 전체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1호 혁신안이 발표가 될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체 회의는 몇 시예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 네. 안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세계 소위에서 그 논의된 혁신안들을 이제 그동안 좀 구체화된 내용들을 올릴 텐데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혁신위원들 전체 회의에서 그 의견이 모아지면 뭐 혁신안으로 나올 수 있고 뭐 좀 더 좀 그 보완하거나 뭐 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오늘 최종안으로 성안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호 혁신안이 발표된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너무 앞서 나간 모드겠네요. 그러면 네, 뭐 저희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네, 예. 근데 아무튼 그러면 유동적입니다. 세 개 분과로 나눠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분과 단위에서는 이제 논의는 끝난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연말까지 그 활동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혁신안의 구체적인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근데 왜 오늘 발표가 나온다? 왜 언론 이렇게 그러면 앞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달리는 거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혁신안을 연말에 모아서 발표하지 않고 네. 일단 성안이 되고 결정되는 건 그때.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때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그러한 그 어떤 구체적인 안이 결의가 될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어차피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혹시 그럼 오늘 전체 회의에 공천 개혁안도 좀 올라오는 겁니까, 안건으로? 공천에 관한 그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이제 그 인재 소위라고 하는 공천 관련을 다루는 데서 뭐 안을 올리긴 했는데 뭐 그것이 오늘 전체 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회의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 그 자격 시험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것도 안건에 올라오는 거 맞습니까? PPT 안건도 지금 소위에서 올라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더 지금보다 더 강화는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시험 내용이 넓어지는 겁니까?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험의 성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개편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큰 틀에서 이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자격심사 부분과 전략공천 부분과 경선관리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관리 파트 따로 두고 전략공천 파트 따로 둔다 이런 겁니까? 자격심사. 그러니까 부적격 뭐 전과라든지 뭐 탈당 경력이라든지 이런 자격심사에 관한 것들도 이제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공천관리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은 좀 분리해서 서로 좀 그래도 그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 공천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논의는 있습니다. 그럼 일부는 지금 민주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천 방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직 후보자 사전 검증을 먼저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걸러서 안 되는 사람 아예 공천 심사위원회 올라가지도 않네. 이런 시스템. 그렇죠.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면 자격 심사를 받고 거기서 통과된 사람만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시스템이죠. 그렇죠. 이제 전략공천 파트도 이제 따로 두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비슷하게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뭐 저희들이 차용할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격 심사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부적격하다라는 해서 이제 뭐 전과가 있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그러니까 객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준 같은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리고 거죠. 자격 기준을 지금보다는 조금 강화하는 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별로
당 안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언론은 이게 그 까딱 뭐 하면 당 또 분란의 이 소지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분석을 하던데. 기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천 룰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평가를 자료를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축적하자 이런 게 이제 방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라면은 뭐 당내 그렇게 크게 뭐 반발할 그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차기 지도부가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왜 지금 현재 그 혁신위가 그걸 논하느냐라는 논란도 있는데 예. 오히려 저는 뭐 공천권을 실제 이제 행사해야 될 차기 지도부의 공천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든 건데 예. 나는 이대로 시행할 뿐이다라고 하면 사실 차기 지도부는 오히려 정당성을 더 갖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공천룰을 아무리 만든다 그래도 이게 무슨 자판기처럼 넣으면 누가 딱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렇죠. 그 공천을 관리하는 그 지도부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언론이 뭐 윤핵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뭐 해서 더 나아가서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런 건 약간의 소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뭔가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공천 룰을 저희가 생각한 거는 다른 방향으로 뭘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천 개혁 안에 대해서는 뭐 차기 지도부가 뭐 그 공천권의 제한 이렇게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른바 윤핵관들을 상대로 험지에 출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이런 게 공천안에 담기는가 혹시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운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선 이상 예. 뭐 연임 금지. 공천 제한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뭐 논의 시작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아예 그건 올라가지도 그렇습니다. 않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혁신위원들 어떻게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은 뭐 만장일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장일치보다는 뭐 토론을 해보다가 뭐 너무 치열하면 좀 더 이제 수기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고요. 그래도 대다수 의견들이 동의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은 뭐 발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까지는 뭐 쉽진 않겠죠. 15명 혁신위원들이 논의할 때. 그렇죠. 뭐 대충 얘기 나오는 거 뭐 분위기 뭐 대충 알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혁신의 해체를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다 정리가 된 거죠. 주호영 네. 비대위원장이 뭐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혁신위와 비대위 뭐 성격이 뭐 충돌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뭐 성격이 다른 거고요. 혁신안에 대해서 비대위가 이제 수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죠. 충돌이나 갈등이라고 그렇게 너무 우려하실 것은 아니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혁신안의 그 성안 과정에서 비대위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뭐 혁신안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퍼뜩 떠오르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이번 회의에 설령 올라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당의 윤리위 기능 강화 이런 것도 혹시 지금 그 소위나 이런 차원에서 안건에 올라가 있습니까? 검토 사항에? 윤리위에 관한 내용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뭐 현재 뭐 윤리위가 그 뭐 당대표 징계한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네. 뭐 윤리위가 굉장히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화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래서 위원 구성을 좀 더 그러니까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는 건가요? 뭐 지금은 위원 자격에 관해서 아무런 그 규정이 없는데요. 위원 자격을 좀 강화한다든지 뭐 임기를 좀 길게 한다든지 뭐 이런 당 대표의 임기보다 길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때 당대표 영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오늘 전체 회의에는 올라오는 거고. 뭐 저희들이 뭐 논의하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서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네, 20일 날 만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저희들이 의견 수렴 차원에서 당대표로서 이제 1년 동안 당의 운영에 관해서 직접 제일 많이 이제 알고 고민했던 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오후에 만나서
뭐 혁신안에 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뭐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를 네, 하시는 그 전에 잠깐 듣기도 했죠. 저희가 뭐 혁신위원장 임명할 때 그 이후에 이제 그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만나자 그랬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좀 반영의 여지가 있는 게 좀 있던가요? 그런데 이제 혁신안 자체를 가지고 딱 이렇게 들이민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를 이제 좀 들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혁신위원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출범을 할 때 네.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혁신안을 띄워서 그러니까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방안을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초기에 기억하시죠, 위원장님도. 네네네. 근데 혹시 이런 어떤 그 오해를 더 강화시킬 소지는 없다고 보세요? 뭐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그 혁신안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윤핵관을 견제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은 뭐 뭐 저희들이 그 논의하고 있지 않고요. 애당초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만나신 적 있으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날 오전에 만났죠. 그래요? 언론에 다 말씀드렸던. 주로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던 거예요? 이제 새로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셨으니까 그다음에 혁신위 그동안 활동 경과,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혁신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대체적인 말씀을 드렸죠. 어쩌면 이제 비대위원장 이제 되셨으니까 혁신위원회에 대한 이제 어떤 분들 공유 차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주호영 위원장이 논쟁적인 건 나중에 그러면서 2단계 발표를 제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단 뭐 저는 기본적으로 혁신에 논쟁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뭔가 바꾸는 거니까 거기에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혁신위를 시작할 때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아주 너무 논쟁적인 그 아젠다가 던져져서 그게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관심을 거기다 그 이제 그 끌어들여 버리면은 혁신위 활동에 좀 그 이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그 논쟁의 여지가 적은 그러한 혁신안부터 저희들이 다뤄야 되겠다는 거는 뭐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했고 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차피 혁신이 자체적으로도 단계적으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요번에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소속 의원으로서 내지 당원으로서 한번 좀 이제 그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지금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를 하세요? 이런 움직임은? 지금 아마 추가 징계 논의가 되는 게 비대위 출범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하고 그 이후에 언론에 계속 이제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언행에 이제 절제되지 않고 거친 부분이 많죠. 그리고 그게 또 사태를 좀 악화시킨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윤리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제 정치행위라는 게 이제 말로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정치적 의도를 하고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에 대해서 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치인의 정치행위라는 게 대부분이 말이고 말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제 주장으로 내놓는 건데 그거가 징계 사유가 되어버리면 무서워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런 우려도 있죠. 누가 봐도 저 해당 행위다라고 이제 하면 몰라도 저는 하여튼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재를 가는 건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문제의식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오히려 국정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이른바 언론의 표현을 빌어서 한다면 대통령을 저격하는 게 이게 그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마 이런 문제의식을 좀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네, 어느 정부나 비판을 받을 수는 있죠.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도가 이제 넘었다라고 보시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리위에서 그것을 뭐 징계나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것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좀 그 이준석 대표를 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그 지적을 하던데 어찌 보면 정반대이니까 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도 지난번에 언론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예. 큰 틀에서 이제 뭐 정권 교체라든지 정권 재창출 그런 지향점이 같다면 대통령께서 좀 품으시는 것도 저는 뭐 우리 당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의 지지를 예. 그 지지 외연을 확장하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신 김에 마지막으로 요것도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전직 감사원장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게 최재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발언은? 제가 이제 감사원장에 취임하면서 네. 이제 감사 운영 기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하는 방법은 잘못을 지적하고 또 뭐 그다음에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뭐 징계도 하고 징계 청구죠, 징계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공직사회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처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관들이 그 감사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자 여러 차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그 맥락이 야당 의원이 질문했을 때 그 뭐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또는 직무상 독립성은 철저히 지킨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나라가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감사원이 그 근본적인 목적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셨으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딱 그냥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그 말씀만 하시니까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감사의 목적도 결국은 국정이 잘 되라고 하는 게 감사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그 과거 정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사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권 이 교체 초기에는 어차피 지난 정부 일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시기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이미 출범하고 난 것들은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초기에는 이제 어차피 감사 대상이 전 정부 것이고 한 1, 2년 지나면 이제 현 정부의 것들도 이제 감사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게 있던데 그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화 정책 감사에 대해서 그 회의에 올렸는데 좀 부정적이었다. 이게 이미 의원님이 감사원장으로 계실 때 했던 거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더 나아가서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라든지 일종의 표적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탄소 중립 그 정책에 관한 감사는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는 그 절차적인 측면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간의 좀 불일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가 진행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계획 수립의 그 기간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냈는데요. 아마 이번 감사는 절차적인 것보다는 그 계획 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합리성이나 이런 걸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했던 감사 내용과 뭐 일부 뭐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좀 더 다른 부분의 감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